삼성은 한국의 근로자에게 인도 노동자보다 30배나 많은 급여를 주고 인도 노동자에게는 인도 평균 근로자 임금의 2배 정도를 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하버드 경영학과 세미나장에서 인도 출신 학생이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한국 학생이 말을 꺼내자 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 26 올리비아 브라운이에요. 지금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을 전공하고 있답니다. 사실 제 인생은 문학과 경영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소설가를 꿈꾸며 청소년 문학집을 썼고 런던 청소년 문학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때 학교에서는 브라운 작가라고 불리며 꽤나 명성을 얻었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IT 기업 부사장으로 계셨기에 조금 더 실용적이고 국제적인 학문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렇게 저는 문학 대신 경영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하버드에서 학부를 마치고 지금은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소식이 저희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뉴스였죠. 아시아에서는 5번째,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 그리고 아시아 여성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특히 그녀도 처음에는 직장을 다녔지만 결국 소설가의 길을 선택해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는 점이 저의 가슴을 울렸거든요. 그날 밤 한강의 수상 소식을 듣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캠퍼스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게시판에 붙은 작은 포스터에 World Literature Club 모집 공고였습니다. 그 순간 한강의 이야기와 제 과거가 오버랩되면서 저는 문득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 소설가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삶의 문학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게다가 세계 문학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세계화, 경영을 공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동아리 가입을 결심했고 바로 첫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방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2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한국에서 온 민규였고 다른 한 명은 인도 출신의 살만이었죠. 민규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는데 그의 가방에는 언제나 책이 2권 이상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제개발학을 전공하는 그는 저처럼 어렸을 때는 소설가를 꿈꿨다가 어찌하다 보니 국제개발학을 전공하게 되었대요. 민규는 처음 소설 동아리에 가입한 저를 격하게 환영하면서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예로 들며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를 설명했어요. 그의 말에는 언제나 깊은 통찰력이 묻어났고 문학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반면 살만은 통통한 체형에 둥근 안경을 쓴 친구였는데 그의 미소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기술 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던 그의 접근 방식은 민규와는 또 달랐어요. 살만은 인도의 대표적인 데무노 타고르의 시를 인용하며 AI의 윤리적 문제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는 기계에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괴물이 된다는 타고르의 구절을 통해 기술 발전의 양면성을 지적했죠. 살만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저는 곧 민규와 살만 사이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토론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살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타고르의 작품이 인도의 복잡한 사회, 구조와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죠. 특히 타고르의 기탄잘리를 언급하며 이 작품이 어떻게 인도의 영성과 보편적 인류애를 아름답게 융합시켰는지 설명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인도 문학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민규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가진 깊이와 세계성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강조했어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어떻게 현대 사회의 폭력성과 개인의 저항을 섬세하게 그려냈는지, 그리고 소년이 온다를 통해 역사의 아픔을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민규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학에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세계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문학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와 사회를 반영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2사람의 열정적인 토론을 들으며 저는 문학 동아리에 가입한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느꼈어요.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흔치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과연 이런 수준 높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민규와 살만의 토론이 점점 더 열기를 띠기 시작하더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살만이 갑자기 화제를 돌려 최근 인도에서 일어난 삼성전자 법인 파업에 대해 언급했거든요. 그는 세계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대우하는지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어요. 타고르의 시를 인용하며 삼성의 이윤 추구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지 설명했죠. 이 말을 들은 민규가 즉각 반박했어요. 그는 삼성이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죠. 또한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지원을 언급하며 세계적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어요. 저는 이 논쟁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학 동아리에서 이런 현실적이고 첨예한 주제로 토론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동시에 이런 토론이 제 경영학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세계적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둘 간의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살만은 삼성 같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노동법을 악용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인도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규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현지 법규를 준수하며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면서 인도 경제 발전과 지역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동아리방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 논쟁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삼성 같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착취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동아리방의 불이 꺼졌어요. 정전이 된 거죠. 제가 순간 당황하여 멀뚱멀뚱하고 있으니 민규가 동아리 방이 지하에 있는데 또 1층 청소 아주머니가 청소하면서 우리 방 전기를 내린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었죠. 그때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렸고 곧 모두가 함께 웃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모두 조금 전과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규와 살만도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동아리 회장이 나서서 오늘의 토론은 여기까지 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저희 첫 번째 동아리 모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토론의 열기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문득 룸메이트 아디티가 떠올랐죠. 저랑 같이 사는 아디티는 인도 출신으로 IT를 전공하는 똑똑한 친구랍니다. 처음엔 문화 차이 때문에 어색했지만 종종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함께 눈물 흘리면서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그날도 기숙사에 돌아가 아디티에게 소설 동아리 가입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볼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와보니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졌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아디티가 침대에 축 처져서 누워있더라고요. 무언가 고민이 있는 건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별일 없고 그저 몸살기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따뜻한 차와 약을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물을 끓이러 전기포트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아디티가 잘 쉴 수 있도록 배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에서 살만의 이야기가 나오자 아디티가 흥미롭게 듣더라고요. 제가 살만의 비판적인 시각과 민규의 옹호적인 입장을 설명하며 삼성의 역할이 양면적일 수 있다고 말했을 때였어요. 아디티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말하는 거예요. 살만이라는 친구는 인도 사람이라 내가 좋게 보려고 했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컨디션이 안 좋아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반응할 정도라니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러자 아디티가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알고 보니 아디티는 삼성전자가 2010년부터 인도 챈나이에 설립한 IT 센터의 수혜자였던 거예요. 삼성이 챈나이 지역 공립학교 2곳에 프린터와 PC, 인터넷을 갖춘 IT 센터를 설립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성금까지 지원했다고 해요. 지금은 5개의 공립학교로 확대되었대요. 아디티는 그곳에서 삼성의 지원으로 한국의 선진 기술과 IT 교육을 받아 하버드에 입학하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전공하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세계적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더욱 감동적인 건 아디티의 꿈이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삼성 같은 세계적 기업에서 IT를 통해 많은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세계적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자 아디티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세계적 기업 윤리 세미나가 열리는데 참석해 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아디티도 가고 싶어 했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학 동아리에서 시작된 토론, 그리고 아디티의 실제 경험을 들으며 세계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세미나에 참석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세계적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책을 읽으며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 경영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점점 더 이 주제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전을 도서관에서 보내고 오후가 되니 문득 아디티의 상태가 괜찮아졌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디티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마저 읽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하던 공부를 뒤로 하고 서둘러 기숙사로 향했죠. 그러곤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디티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밖에 나갔다기보다 그녀의 옷가지와 소지품들도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간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서 쓰러진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아디티의 필체였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아디티 가족의 사정이 적혀 있었어요. 아디티의 아버지는 삼성 IT 센터에서 일하셨는데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셔서 일을 그만두시고 지금은 걷기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부터 허리가 아주 아팠는데 최근 통증이 더 심해져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기력이 너무 쇠해졌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인도의 고향에는 적절한 의료시설이 없고 대기 시간도 엄청나게 길어서 아버지의 심각한 병세에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 보였죠. 아디티는 제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잠깐 다녀오려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걱정할 것 같아서 편지로 간단한 소식만 전한다고 했죠. 편지 마지막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인도에 잘 도착하면 그때 연락하겠다는 말도 덧붙여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친구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지만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디티가 무사히 인도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했죠. 언젠가 제가 세계적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돈도 많이 벌고 아디티의 가족 같은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드디어 세계적 기업 윤리 세미나 날이 밝았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강당으로 향했죠. 강당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과 교수님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앞줄에서 민규와 살만을 발견하고 그들 옆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하버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존스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잡자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최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국 소설가 한강의 이야기로 세미나 시작을 알렸어요. 교수님은 이번 수상이 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적 위상을 갖게 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하셨죠. 일전에 한국이 삼성, 현대, LG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활약으로 IT 선진국으로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언급하셨어요. 거기에 더해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전 세계적 흥행으로 K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수 문학 분야인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는 것은 한국이 진정한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문득 아디티가 생각났죠. 그녀도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어 했는데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동시에 그녀의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세미나 시작 후 존스 교수님께서 토론의 방향을 삼성전자로 돌리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교수님은 삼성의 연간 매출이 무려 23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이는 많은 국가의 GDP를 뛰어넘는 규모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그 엄청난 숫자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때 민규가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죠. 민규는 삼성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와 니즈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단기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의 환원과 상생을 위해 교육, 의료, 문화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했죠. 민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가 깊이 끄덕여졌습니다. 아디티를 통해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곧 살만의 반응이 궁금해졌죠. 예상대로 살만이 바로 손을 들어 반박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살만은 인도의 데무노 타고르의 작품 기탄잘리를 인용하며 기업은 결국 자신이 발 딛고 있는 터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이 인도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죠. 살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그는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의 파업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공장은 2,000명 규모로 연간 1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이는 삼성 전체 매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삼성이 노동조합 결성을 막고 있으며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살만의 날카로운 비판에 강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민규의 반응을 기다렸죠. 민규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민규는 침착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들이 인도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 프로그램, 의료 지원, 지역 개발 사업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민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살만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하더라고요. 살만은 구체적인 혜택이 뭐냐고 말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삼성은 한국의 근로자는 인도 노동자보다 30배나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인도 노동자에게는 인도 평균 근로자 임금의 2배 정도를 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그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죠.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은 노조 결성을 맡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일까요? 살만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이 격렬한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보였고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민규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삼성은 노조와 사측이 함께 성장하고 삼성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사회까지 같이 성장하는 상생의 경영 철학으로 인도 사회의 존경과 자부심이 되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을 우러러보고 좋아하죠.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가 삼성전자로 3년 연속 선정되었거든요. 만약 삼성이 인도를 무시한다면 역으로 그렇게 많은 인도 사람이 왜 삼성에 취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어요? 도대체 회사가 얼마나 좋으면 근로자가 죽으면 자식에게 세습까지 해달라고 요구하겠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삼성이 인도 근로자를 무시하고 압박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도 근로자가 인도주의적인 삼성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규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살만의 주장도 궁금해졌어요. 민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살만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말했습니다. 마치 살만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모든 기업은 노조와 사측이 함께 기업을 만들어가는 거야. 삼성전자 등 구글이든 노조를 인정해주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비롯한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해. 인도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인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을 인정해야 해. 노조가 있어야만 경영진과 임금 협상 및 근로시간 조절 협상 등에 임할 수 있어.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삼성이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봐야 해. 살만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망치로 바위를 내리치는 것 같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이 격렬한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민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삼성은 인권보호와 선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규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석구석 찾아내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에요.
한강이 최근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 감시 대상 명단으로 분류되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한국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 한강의 가능성을 일찍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24년 10월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 5개월 전에 삼성 호암상 예술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은 예술과 문화에 대한 후원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존스 교수님이 이때 개입하셨어요. 양측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계적 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찰만이 다시 반박했어요. 그깟 한 명 후원한 걸로 뭐 그리 생색을 내는 건지 모르겠네요. 타고르의 기탄잘리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타고르는 자유 없는 삶은 새장 속의 새와 같다라고 했어요. 삼성이 노동조합 결성을 막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타고르가 말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삼성의 행동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만약 삼성이 정말 사회적 기업이라면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살만의 말에 강당 안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민규의 반응이 궁금해 그를 바라봤죠. 민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죠. 특히 삼성은 인도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데무노 타고르의 이름을 딴 타고르 문학상을 제정해서 2009년부터 10년 넘게 인도 문학 꿈나무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타고르는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며 간디와 함께 인도의 국부로 칭송받는 분이죠. 그런데도 인도 기업 중 어느 하나도 미래의 타고르를 꿈꾸는 인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성은 대한민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법인이 뿌리내린 지역의 문학 발전과 사회적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도 이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민규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심지어 인도 문학협회 서기관이 인도 문학 발전에 힘쓰는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 덕분에 인도 문화는 더욱 빛날 것이며 삼성도 영원히 빛날 것이라며 인터뷰까지 자청했다고 해요. 삼성의 온기는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인도 사회 전체는 물론 전 세계와 인류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삼성이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인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살만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살만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문학 양성에만 투자하는 게 기업인가요? 기본적인 인간에 투자하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일하는 근로자의 요구도 안 들어주는 기업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민규는 살만의 질문에 대답하듯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인도 챈나이에서 IT 센터 2곳을 운영하며 어려운 환경의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IT 교육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챈나이 지역 공립학교 2곳에 각각 20여 대의 PC와 프린터, 인터넷 설비 등을 갖춘 IT 센터를 설립했고 지금은 5개 학교가 더 추가되어 총 7개의 공립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세계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동시에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토론이 점점 더 열기를 띄어가는 와중에 존스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연륜과 지혜가 묻어났죠. 민규 학생의 지적이 일리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삼성은 오랫동안 근로자와 사측이 상생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 공헌해온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이 제공하는 혜택이 너무 좋다 보니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자국 기업과의 복지 격차가 커지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바라는 욕심이 생겨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과거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을 두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혜택이 너무 좋아 중국 노동자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삼성은 중국에서 철수해 인도로 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현재 상황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삼성, 구글, 애플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새로운 제조기지를 찾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으로 외국 기업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진출해 있는 삼성을 내쫓으려는 건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듯했죠. 그때였어요.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확인해 보니 아디티에게서 긴급 영상통화 요청이 왔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디티의 상황이 걱정되어 통화를 받기로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당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아디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안도의 표정도 보였어요. 아디티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갑자기 연락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겐 제게 꼭 알려주고 싶은 소식이 있다고 했죠. 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삼성에서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김준호 차장이라는 분이 연락해와서 삼성의 글로벌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를 한국의 삼성서울병원으로 모시고 가 치료를 받게 해준다고 했대요.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디티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삼성이 전 세계 지사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요. 고도의 의료 기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비용은 삼성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디티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죠.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조금 전까지 열띤 토론에서 들었던 삼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동시에 아디티와 그녀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삼성의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아디티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돌아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죠. 아디티와의 통화를 마치고 강당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아디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소식을 전했어요. 아디티의 아버지가 삼성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아디티도 2010년 삼성이 인도 첸나이에 설립한 IT 센터의 수혜자였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아디티가 지금 하버드에서 인공지능과 AI를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그때의 삼성전자 김준호 차장님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삼성의 글로벌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참가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어요. 특히 모든 치료 비용을 삼성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찰마는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이 읽혔죠. 반면 민규는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삼성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세계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는 걸 느꼈습니다. 비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례와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동시에 뭔가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존스 교수님께서 통찰력 있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방금 들은 아디티의 사례야말로 삼성의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기업의 모습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는 삼성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서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죠. 교수님은 아디티가 실제로 겪은 일에 감동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삼성은 단순히 한국의 대표 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치고 있죠. 230조 원에 달하는 연간 매출은 많은 국가의 GDP를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경제적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삼성은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디티의 사례처럼 교육 지원부터 의료 혜택까지 그들의 영향력은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는 진정한 세계적 기업의 모습이자 우리가 기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이는 더 좋은 생산기지를 찾아간다는 뜻이 되고 반대로 인도가 최악의 생산기지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당 전체가 숨죽인 채 귀 기울였어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다른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도 줄줄이 탈출 러시에 뛰어들 겁니다. 이는 인도 사회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인도의 국제 경쟁력도 심각하게 저하하고 신뢰도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더라도 그들의 영향력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남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많은 참가자들이 깊이 공감하는 듯했어요. 저도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죠. 세계적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크고 복잡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세계적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연구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죠. 하버드에서의 남은 학업 기간,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로 했어요. 영원히 빛나는 밝은 별 삼성처럼 세계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멋진 기업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삼성의 이름이 밝게 빛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인도에서 철수하더라도 그 밝은 빛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자유롭게 달아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하지 못한 일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해냈어. 미국과 일본도 하지 못한 일을 유일하게 삼성만 완벽하게 해냈어. 삼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초일류 기업이야. 프랑스의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 전공 교수가 학생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이 무슨 일을 해냈길래 이런 열변을 토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오를레앙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주디스 리보라고 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 더 기대를 많이 한 올림픽입니다.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로 딱 100년 뒤에 열리는 올림픽이거든요. 저 역시 들뜬 마음과 부푼 기대를 안고 올림픽 개회식을 봤어요. 문화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품 도시 파리를 100년 만에 전 세계에 다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프랑스 정부에서도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대규모 건설과 인프라 확장, 올림픽 참가 선수 지원, 테러 위협 대비, 게다가 기후와 날씨를 비롯한 환경 문제까지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파리 올림픽은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많은 실수와 운영 미숙 때문에 전 세계인들의 비난을 받았죠. 대표적으로 에어컨 없는 선수촌, 센강의 수질 오염, 풀밖에 없는 선수촌 식단, 도난과 절도 사건까지 다 말하려면 하루 종일 말해도 못할 만큼 많았죠. 반면에 이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에서 역대급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어요. 찾아보니 자국 수도인 서울에서 열렸던 88년 올림픽 이후 가장 많은 메달을 땄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 역대 최소 인원인 144명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선수들은 코리아로 하나 되어 한국이 경제 강국인 것뿐만 아니라 체육 강국이라는 것도 전 세계에 증명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한국 선수 경기를 꼽으라면 단연 오상욱 선수의 펜싱 경기예요. 프랑스가 이번 올림픽 준비로 비난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펜싱 경기에서만큼은 잘해주길 바랬거든요. 아시다시피 펜싱은 프랑스가 종주국으로 올림픽에서 늘 좋은 성적을 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오상욱 선수가 프랑스 파리 중심 하늘에 태극기를 그것도 2번이나 휘날렸어요. 실력적으로도 인성적으로 뛰어난 선수라 저는 오상욱 선수의 금메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 선수들은 세계 무대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게 자신의 실력을 뽐냈어요. 저는 어떻게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역대 최고 성적을 내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더 열심히 기사를 찾아보고 조사를 해봤죠. 파리 올림픽 공부를 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마치 삼성이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압도적인 주목을 받은 것과 같았어요. 한국이 올림픽에서 역대 최대 성적을 얻고 한국 기업 삼성이 이번 올림픽에서 그 어떤 국가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프랑스에서 학생들에게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잖아요. 저는 삼성이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세계적인 퍼포먼스를 학생들에게 혁신사례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강의할 예정이에요. 경영학자로서 이번 올림픽에서 삼성은 대단한 전략을 보여줬어요. 우선 삼성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 제품을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삼성 갤럭시 폰을 사용해 본 선수들 반응도 폭발적으로 뜨거웠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자신들 SNS에 언박싱 인증 영상을 연이어 올리면서 감탄했어요. 특히 호주 테니스 국가대표로 출전한 다리아 사빌은 틱톡 계정에 너무 아름다워 입이 쩍 벌어진다라고 썼죠. 해당 영상은 지금까지 250만의 뷰를 기록하며 퍼지고 있어요. 실제 선수들이 지급받은 갤럭시 Z 플립 6는
독특한 디자인과 올림픽 에디션으로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정말 예쁘다고 해요. 출시 가격이 170만 원이지만 일부 중고 사이트에는 3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거래되기도 할 정도래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갤럭시 Z 플립 6는 선수들의 금메달을 기원하며 금색으로 제작한 올림픽 한정 에디션이거든요. 제품 뒷면에도 올림픽과 삼성 로고를 새겨서 선수들의 영광의 순간에 삼성이 늘 함께하는 느낌을 넣었어요. 이런 스페셜한 선물을 받은 외국 선수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좋다. 삼성은 세계 최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감동이 밀려온다라면서 연일 찬사를 내뱉었어요. 이런 전략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브랜딩 전략이에요. 다른 어떤 나라의 기업은 이런 수준의 감성적 연결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예를 들어 일본의 소니는 이번 올림픽에서 그저 일반적인 광고를 하는데 그쳤어요. 프랑스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도 말이죠. 프랑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강해요. 프랑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적 이슈가 반영되는 걸 좋아해요. 실제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프랑스는 지속 가능성이나 환경보호 등의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소니는 일반적인 제품 기능과 브랜드 이미지만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융통성이 없고 자신들이 늘 추구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미국의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소니가 제품 기능만 강조했다면 애플은 글로벌 이미지만 강조했어요. 애플은 종종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프랑스의 독특한 문화적 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글로벌한 브랜드인 사실과 프랑스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특정 기능이나 요구사항과 연결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플은 프랑스 소비자의 요구사항은 무시하고 글로벌 광고로 혁신성과 디자인만 강조했어요. 프랑스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로컬 서비스나 혜택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전략을 하면서 프랑스 현지 반응도 신속하게 이해하지 못했죠. 현지 피드백을 광고에 녹여서 적절히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일관되게 글로벌 기업 이미지만 밀어붙였죠. 그 결과 소니와 애플 모두 프랑스 현지 소비자의 공감을 얻는데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미국의 애플의 전략은 사람들 머릿속에 전혀 기억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삼성만은 달랐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시상식 후에 메달리스트들이 휴대폰을 들고 셀프로 기념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래 올림픽에는 개인 소지품 반입이 절대 금지되었어요. 만약 사진을 찍고 싶으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식 미디어만 메달리스트가 시상대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시상식이 끝나면 자원봉사자가 선수들에게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전달해줘요. 선수들은 시상대 위에서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삼성 휴대폰에 남기죠. 세상에나 올림픽이라는 국제무대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을 삼성 휴대폰과 함께하다니. 제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하더라도 삼성을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상대에서 삼성 휴대폰과 평생의 추억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아마 전 세계 시청자들은 영광의 순간을 삼성전자 휴대폰과 함께 기억하게 되겠죠. 이런 삼성의 전략은 다른 어떤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영학적으로도 대단히 혁신적인 사례예요.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삼성의 전략을 몰입형 브랜드 융합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맞아요. 그만큼 삼성이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혁신 전략은 경영학 수업에서 자주 언급이 될 거예요. 이 말은 기존의 경험 마케팅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이에요. 또 경영학에서 쓰는 경험 마케팅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온 것 같나요? 경험 마케팅은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경험 마케팅은 쉽게 말해 시상식에서 삼성폰으로 셀카를 찍는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영광의 순간을 삼성 제품과 함께 하잖아요. 이런 소중한 경험을 제품과 함께 경험하는 게 경험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삼성의 전략은 경험 마케팅을 뛰어넘는 몰입형 브랜드 융합 전략이에요. 선수들이 단순히 삼성 제품을 경험한 것을 뛰어넘거든요. 단순히 메달을 딴 순간을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각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셀카를 찍는 모습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잖아요. 이건 메달을 딴 선수들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연결시키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시상식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연결이 더 있어요. 바로 태극기입니다. 시상식에서 셀카를 찍는 것은 삼성이 압도적인 글로벌 1등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립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선진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알리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말이에요. 정리하면 한국, 삼성 1등 최고의 순간, 이 네 가지를 모두 융합하여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죠. 심지어 이 순간을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시청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삼성의 이런 전략을 몰입형 브랜드 융합 전략이라고 부른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은 독보적인 브랜딩 전략이거든요. 전 기업의 이런 독창적이고 뛰어난 경영 전략을 보면 경영학자로서 너무 흥분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삼성의 이 전략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전략은 삼성이 1988년부터 30년간 공들여온 전략이었던 거예요. 정말 삼성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세계 1위인 이유를 알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원래 올림픽 시상식의 개인 물품은 절대 반입 금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으로 IOC 위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이번 올림픽부터 세계 최초로 셀카가 가능하게 되었죠. 삼성전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 후원사로 처음 올림픽 무대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 이후 1997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글로벌 후원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올림픽 후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장도 인류의 혁신을 이끌어온 무선 및 컴퓨팅 분야, 제품 기술과 미래를 열어갈 4차 산업기술을 통해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고 전 세계인들의 축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게다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역시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올림픽 후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삼성이 한국 대표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삼성의 노력으로 2022년 베이징 올림픽과 이번 파리 올림픽에 이어 앞으로 개최될 2026년 동계 올림픽, 2028년 LA 올림픽까지 무선 컴퓨팅 분야 공식 후원자로 참가하게 되었어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삼성은 30년간 글로벌 올림픽 파트너사로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정말 무서울 만큼 1등만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삼성은 소니와 애플이 하지 못했던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도 유일하게 성공했어요. 자꾸 경영학 용어가 툭툭 튀어나오니 이해가 쉽지 않죠? 이 말은 사실 정말 쉬운 말이에요.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말이죠. 세계적으로 통일된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전략이에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니와 애플은 모두 프랑스 현지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잖아요. 소니는 제품 기능만 강조했고 애플은 디자인만 강조했다고요. 그럼 삼성은 어떻게 해서 프랑스 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냐고요? 각 나라 선수에 맞게 특별한 에디션 폰을 제공했거든요. 각 나라 선수들에게 그 나라 국기 색상을 반영한 특별 에디션 폰이에요. 한국 사람이면 태극기, 미국 사람이면 성조기가 그려진 폰을 지급한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하면서도 전체적인 폰의 디자인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죠. 정말 미친 기업이에요. 그냥 들으면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삼성처럼 이렇게 디자인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로컬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일례로 어설프게 이런 전략을 따라한 중국의 화웨이가 대표적이에요. 화웨이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써서 브랜드 인식 향상을 목표로 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화웨이는 기술적으로도 삼성에 한참 뒤떨어졌죠.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가 중국 기술 회사들의 안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거든요. 이는 5G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화웨이의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화웨이는 파리 올림픽과 관련된 통신 인프라 계약에서 배제되거나 제약을 받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화웨이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에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현지 시정의 규제와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당연히 현지 문화를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웨이가 현지 파트너 없이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것마저 실패하게 되었어요. 현지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 기술 솔루션도 없고 프랑스 시장의 특정 요구와 일치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했어요. 결국 화웨이는 파리 올림픽 이후 반중 정서만 더 강하게 겪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죠. 이처럼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시장의 규제, 문화,
정치적 환경, 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삼성과 같은 인류 기업만 유일하게 글로컬라이제이션에 성공했다는 것은 삼성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뜻해요.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역량이 정말 빛을 발휘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일화와 최근 뉴스에서 접한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재용 회장의 행보는 그야말로 글로벌 경영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IOC 위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영어, 프랑스어 등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나눈 대화에서는 그의 비전도 잘 드러났죠.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이죠. 삼성의 기술로 이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면모를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용 회장은 단 6일 만에 프랑스 대통령, IOC 위원장, 일론 머스크 세계 유수의 정보통신 기술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모두 만났어요. 단순한 의전을 넘어서 스포츠 외교의 끝을 보여준 겁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남은 큰 주목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의 프랑스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이재용 회장은 프랑스 AI 연구에 향후 5년간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는 한국 돈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런 제안은 비즈니스와 외교를 결합한 고차원적인 전략의 결과물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삼성을 세계 최고라고 인정해줬어요. IOC는 분야별로 세계 최고 기업 딱 한 개만을 선정해서 올림픽 마케팅 독점권을 부여하는데요. 여기에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선정됐어요. 그 때문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부터 생강에서 보트를 타고 등장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로 촬영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했었죠. 삼성은 총 85대의 퍼레이드 보트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200대 이상 설치했어요. 이런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역량으로 삼성은 IOC와 2032년까지 올림픽 후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다른 어떤 기업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이재용 회장과 삼성이 만들어낸 거예요. 삼성은 몰입형 브랜드 융합 전략, 글로컬라이제이션, 올림픽 마케팅 독점권 등 다른 나라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정말 한국의 삼성이라는 기업은 수십 년간 전 세계 1위를 하면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믿을 수 없는 기업이에요. 앞으로 제 수업에서 이 삼성 사례를 자주 언급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영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니까요. 삼성의 이런 전략을 보면서 저는 프랑스 기업들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앞으로 제 연구 주제로 삼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글로벌 기업 삼성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러워요. 저희 프랑스도 언젠가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빛나는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고 연구에 전념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처럼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거예요. 이번 올림픽은 저에게 그런 교훈을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세계 사람 중에 삼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만큼 세계적인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입니다. 자부심이 한 움큼 생기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 있으면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전 세계 기업 생태계가 붕괴될 정도의 충격이 있을 거야. 모든 걸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믿을 수 없어. 여기 프랑스 대학 강의실에서 국제기업 경영학과 학과장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교 국제기업 경영학과장 피에르 뒤부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건 바로 2024 파리 올림픽에 대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를 꺼내는 것조차 마음이 무겁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많기 때문이죠. 프랑스 대학 교수로서도 그렇고
한 사람의 파리 시민으로서도 이번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파리의 영광과 프랑스의 자존심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어요. 동시에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생강 문제예요. 아, 정말이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생강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을 줄이야. 수치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생강의 대장균 수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리터당 1300개나 됩니다. 안전 기준의 3배라고요. 반면에 한국의 한강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리터당 10개 미만이래요. 이 차이를 보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프랑스가 한국에 비해 이렇게 뒤처져 있었다니. 선수들이 구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존심도 함께 토해내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치안 문제는 또 어떻고요? 시위는 계속되고 관광객들은 불안에 떨었죠. 심지어 국기 개양 실수까지 있었죠. 개회식과 폐막식 둘 다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올림픽 오륜기도 잘못 걸고 우리 프랑스 국기마저 잘못 걸었어요. 그러니 뭐 말 다 했죠. 이런 실수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우리 프랑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프랑스 기업들의 대응은 더 실망스러웠어요.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보여줄 기회였는데 프랑스 기업들은 그저 우왕좌왕했을 뿐이에요. 제가 경영학 교수로서 이런 모습을 보며 느낀 좌절감이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국의 올림픽을 보며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게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너졌고 파리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바로 한 기업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빛을 발했다는 거죠. 그 기업은 대한민국의 삼성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국제기업 경영학과 학과장으로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삼성의 믿을 수 없는 성과를 보면서 제 마음이 조금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과 좌절감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의 성공을 보며 느낀 놀라움과 존경심도 있어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끼는 이유는 삼성의 성공 전략이 제가 국제기업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생전 처음 바라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정말이지 삼성의 전략은 천재적이었어요. 올림픽 기간에 삼성의 뛰어난 성과를 보면서 아, 우리 기업들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라는 혼잣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우선 삼성의 빅토리 셀피 마케팅 들어보셨나요? 갤럭시 Z 플립 6를 활용한 이 전략은 올림픽 기간 동안 SNS에서 갤럭시 Z 플립 6 해시태그가 무려 500만 번 이상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 줄 아세요? 우리 프랑스 국민 전체가 이 해시태그를 사용한 것과 맞먹는 수치라니까요. 팔다리 달리고 휴대폰 있는 사람들 중에 인스타그램 하는 프랑스 사람은 거의 다 한 번씩 태그를 눌렀다는 뜻이에요. 특히 메달리스트들의 자발적인 홍보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영 금메달리스트 KT 레데키는 시상식 직후 Z 플립 6로 찍은 셀카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 게시물이 24시간 만에 좋아요 100만 개를 돌파했대요. 그녀는 이 특별한 순간을 Z 플립 6로 담을 수 있어 너무 기뻐요 라고 썼답니다. 메달리스트뿐만 아니에요.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활약도 대단했어요. 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는 올림픽 현장에서 Z 플립 6를 사용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5천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폰으로 찍으니까 내가 마치 프로 사진작가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삼성의 기술력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5G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중계는 관중들에게 마치 경기장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한 경험을 선사했어요. 8K 해상도의 중계 화면은 너무나 선명해서 선수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보일 정도였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삼성의 5G 네트워크는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2Gbps를 기록했어요. 이 수치가 얼마나 빠른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우리 프랑스의 평균 속도인 200mbps의 6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8K 중계는 총 1000시간 이상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실시간으로 고화질 경기를 즐겼다고 해요. 삼성은 이처럼 프랑스보다 6배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다른 기업들은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삼성의 매출 증가예요. 올림픽 기간 동안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올린 셈이죠. 반면 우리 프랑스 기업들의 올림픽 특수는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이런 성과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전략을 놓칠 수 있었을까요?
삼성은 단순히 제품을 팔지 않았어요. 그들은 꿈과 감동을 팔았습니다. 올림픽의 감동을 자신들의 브랜드와 완벽하게 연결시켰죠. 삼성은 올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글로벌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했어요. 저는 왜 삼성만 이렇게 특출나게 올림픽에서 성과를 낸 걸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과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삼성의 역할은 가히 혁신 그 자체였어요. 2021년 도쿄 올림픽이 아니네요. 2020 도쿄 올림픽이네요. 코로나19 팬데믹 한가운데서 치러져서 21년에 개막한 거지. 실제 공식 명칭은 2020 도쿄 올림픽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인데 실제 일본의 도쿄 올림픽은 어땠을까요? 처참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사상 최악의 올림픽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무리하게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추진했죠. 이때 일본의 실패를 보면서 프랑스는 왜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아무튼 도쿄 올림픽은 경제적으로 큰 실패였어요. 당초 예상 비용이 7.3억 달러였는데 최종적으로는 무려 150억 달러나 들었다고 합니다. 20배나 늘어난 거예요. 티켓 수입은 예상의 90% 이상이 날아가 버렸고 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대요. 오죽하면 일본의 유명 교수인 와세다 대학의 구로카와 교수도 이를 인정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반면 삼성은 이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 삼성의 SNS 노출 횟수가 무려 5만 회를 넘었다고 해요. SNS 노출 5만 회가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일본의 대표 기업인 아사히 맥주가 고작 3만 회였답니다. 삼성이 일본의 자국 올림픽에서 일본 맥주 기업보다 노출이 2배 정도 많았던 거예요. 삼성이 일본 기업을 압도한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매출을 더 자세히 보면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삼성은 올림픽 효과로 6.05억 달러의 매출 증대를 이뤘대요. 반면 아사히 맥주는 겨우 0.48억 달러였습니다. 삼성이 아사히 맥주보다 무려 12배 이상의 매출이 높았어요. 그것도 도쿄 올림픽 때 말이에요. 일본 기업의 본거지에서 이런 성과를 낸 삼성.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게다가 삼성은 기술력으로도 일본을 압도했어요. 도쿄 2020 올림픽 공식 앱을 삼성이 개발해서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거든요. 일본의 심장부에서 삼성이 만든 앱이 올림픽의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한 거예요. 5G 기술 시연, 8K 해상도 중계 지원 등으로 기술 혁신 기업 이미지도 강화했고요. 게다가 삼성은 17,000대의 갤럭시 S21 5G 올림픽 에디션을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전략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SNS로 공유하니 전 세계로 입소문이 퍼진 거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에게 갤럭시 Z 플립 6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도쿄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삼성의 대인배적인 면모는 삼성 제품 제공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도쿄 올림픽 이후 일본 청소년 스포츠 발전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대요. 패배한 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기술적 우월함과 대인배적인 인자함을 갖춘 기업이 한국의 삼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런 삼성의 성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부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집니다.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올림픽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성과를 낸 기업이 이번에는 우리 프랑스의 올림픽에서 또 어떤 성과를 낼지 두려움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삼성이 이 성공을 파리 올림픽에서 또 해냈다는 겁니다. 도쿄에서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삼성은 도쿄와 파리 두 연속된 올림픽에서 현지 기업들을 압도했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준 거예요. 일본과 프랑스 두 선진국의 심장부에서 이런 성과를 낸다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내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삼성의 이런 놀라운 성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승리했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거둔 성과 들어보셨나요?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8위를 달성했다고 해요. 메달 수로 보면 금메달 10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0개, 총 45개의 메달을 따냈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인구 3억의 미국, 14억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성과가 삼성과 완벽한 시너지를 이뤘다는 겁니다. 메달리스트들이 시상대에서 갤럭시 Z 플립 6로 셀카를 찍는 모습 보셨나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대요.
순수한 기쁨의 순간과 첨단 기술의 만남은 정말 천재적인 마케팅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지플립 6로 찍은 셀카가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24시간 만에 좋아요 500만 개를 돌파했대요. 이게 바로 스포츠와 기술의 완벽한 조화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유례없는 일입니다. 도쿄에 이어 파리에서도 한 기업이 이렇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인 적이 있었나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삼성은 마치 올림픽의 또 다른 주인공 같았어요. 경영학자로서 이런 성공 사례를 목격하는 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삼성의 전략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감동을 팔았고 꿈을 팔았습니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승리의 순간을 자신들의 브랜드와 연결시켰죠. 이건 마케팅을 넘어선 예술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와 맞물려 돌아갔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 기술 강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국의 브랜드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에요. 한 기업이 그리고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지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삼성과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리더십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제가 경영학 교수로서 이런 사례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교과서에 실릴 법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교과서를 써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삼성이 보여준 이 놀라운 성과는 앞으로 수십 년간 경영학의 주요 사례로 연구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뤄냈는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예요. 실제 저는 삼성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수업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공부를 했어요. 삼성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 같아요. 먼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삼성의 혁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 시리즈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80%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이건 그야말로 압도적인 점유율이에요.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며 왜 프랑스 기업은 이런 혁신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쓴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가전제품 시장에서의 성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점유율 28.8%로 1위를 차지했대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LG전자도 16.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세계 가전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장악한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해낸 일이에요. 수치로 증명되는 삼성의 놀라운 성과는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올림픽을 통한 삼성의 브랜드 가치 상승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인터브랜드 조사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2021년 대비 17% 상승해 약 90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건 올림픽 마케팅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봐요. 브랜드 가치 900억 달러는 우리 프랑스 모든 기업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업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산업 정책,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연구해봐야 합니다. 제가 경영학 교수로서 이런 사례를 분석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경영 패러다임을 배우고 가르쳐야 해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두 선진국의 올림픽이 실패로 끝난 반면 한국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삼성의 뛰어난 혁신 성과와 이번 올림픽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어요. 기억하시나요? 생강의 수질 문제, 끊이지 않는 시위, 그리고 우리 프랑스 기업들의 무능한 대응. 생각만 해도 부끄럽습니다. 일본의 도쿄 올림픽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열린 무관중 올림픽,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 두 나라 모두 올림픽을 통해 국격을 높이는 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삼성을 필두로 한 한국 기업들은 이 두 올림픽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기술력, 마케팅 전략, 브랜드 가치 상승,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압도했죠.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삼성의 성과가 전 세계 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경영학 교수로서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워온 것들이 얼마나 구시대적이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 과감한 투자,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국제기업 경영학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할까? 아니면 나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삼성이 선도하는 기업 생태계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프랑스는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해요.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삼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고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삼성과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 세계를 제패했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 한국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선구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과 삼성이 이뤄낸 성과를 보면서 저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꿈꾸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의 가치를 보여줬어요. 한국과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한국과 삼성이 보여준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에요. 삼성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삼성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파리 올림픽에 이어 도쿄 올림픽까지 삼성의 성공은 정말 우연이 아니었네요.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에게 응원 댓글도 부탁드려요.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